한국 반도체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워싱턴은 순식간에 폭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AI는 이제 미국이 만든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해외 기업의 기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환호했고 폭스뉴스와 CNN은 경쟁하듯 AI 독립기념일이라는 문구를 내보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다시 스스로 서는 날이다. 언론은 흥분에 휩싸였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8시간 뒤 그 환호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악관이 긴급히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에 부과한 50% 관세를 전면 철회한다. 그리고 그 직후 오픈AI가 내놓은 예기치 못한 발표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엇이 미국을 무릎 꿇게 만든 걸까요? 이제 한국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제 확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블레이크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석보좌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4일 워싱턴 백악관. 그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독립선언문 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붉은 커튼이 천천히 젖혀지고 대통령이 금색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플래티넘 프레지던트 3776. 역사적 서명식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펜이었죠. 그가 펜을 쥐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세기를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대 옆에서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AI는 우리가 만듭니다. 화면에는 미국 AI 자금률 42%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였습니다. 조만간 60%, 80%로 높일 계획이었죠. 우리에겐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인재가 있습니다. 그 말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협력 파트너 목록. 거기에는 일본, 대만, 유럽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의 이름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그들에게 의존해 왔으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우리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입니다. 청중석에서는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 우선주의,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때 블룸버그의 메리 루이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HBM사 메모리 공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성의 점유율이 61%인데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이미 대체 공급처를 확보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이 증산에 들어갔고 대만 업체들과도 협의 중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지만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니까요. 게다가 HBM사라니 메모리일 뿐이잖아요. 미국이 만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6개월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술 고문이 제게 조용히 메모를 건넸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 빠지면 AI 멈춤.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그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과장된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과장된 우려였죠. 기술자들은 언제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니까요.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CNN의 톰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오랜 세월 특혜를 줬습니다. 이제는 미국 기업이 주도할 차례입니다. 관세 부과는 이미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모두 50%.
그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미국 땅에 공장을 세워라.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고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기술 주권을 되찾는 순간이라 믿었으니까요.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고 걸음걸이는 늘 그랬듯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이 AI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죠.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들. 그 표현은 대통령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한들 GDP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청중석에서는 거센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은 연단에 선 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혁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그것이 미국의 길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폭스뉴스의 세라 윌리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전혀요. 그가 멈칫하자 제가 대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입니다. 그들도 중국과 손을 잡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을 배신할 리 없다고,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버릴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었으니까요. 미국을 잃는다는 건 곧 시장을 잃는다는 뜻이었죠. 브리핑이 끝나자 상무부의 잭 파울러가 다가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에릭, 드디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네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세계 최대 시장인데 우리 없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잭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공장도 곧 접수할 계획입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면 가능하죠.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미국 땅에 있는 공장이 한국 기업 소유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AI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저도 그와 같은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증시를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3% 하락했지만 예상된 수준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 생각했죠. 내일이면 반등할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민 반응하니까요. 잠시 후 JP모건의 조너선 헤일에게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AI 칩 수요 전망. 그는 2027년까지 수요가 2배로 늘어날 것이며 한국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빠르게 훑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미국 생산이 늘어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조너선은 항상 비관적이었습니다. 월가의 사람들은 늘 리스크만 보고 기회를 보지 못하죠. 저에게 이번 사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일어설 절호의 기회. 저녁 8시 중국 CCTV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국도 버렸다. 익숙한 선전이었고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잔잔했고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확신이 불과 48시간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이간질에 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이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와 손을 잡는다는 것,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오늘의 성공을 되새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서명된 AI 독립선언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외국 의존의 종식.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선언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내일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인텔 CEO와의 미팅, 오후에는 마이크론 임원진과 회의. 모두 HBM사 생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이 빠진 빈틈을 우리가 직접 메워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리처드 앨런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에릭.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흡족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죠. 제가 말하자 리처드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AMD와 뭔가 큰 걸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이름이 스타게이트였던가요? 저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도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우선 정책에 동참할 겁니다. 샘 올트먼이 미국을 배신할 리 없죠. 그는 누구보다 애국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워싱턴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세계 최강의 수도.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있다고. 물론 한국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돈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가진 미국이 못 만들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1년? 아니 6개월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CIA 아시아 담당 분석관 차라킴이었습니다. 에릭,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군요. 이미 2번 비공식적으로 제안이 있었어요. 이번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왔습니다. 내용은 기술 동맹과 아시아 AI 허브 구축 제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미세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들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방금 그들을 배제했는데요. 그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차라, 이건 협상의 과정이에요. 한국도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협력하게 되겠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곧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쯤 당황했을 겁니다. 임원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곧 백악관에 연락을 해오겠죠. 관세를 낮춰달라고, 다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그때 우리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미국 내 공장 확대, 기술 이전, 인력 재배치 모두 우리의 뜻대로. 그게 협상이고 그게 정치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루는 방식이죠. 저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국이 다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시작. 물론 내일쯤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언론도 잠시 소란을 피우겠죠. 하지만 일주일이면 모두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늘 그랬듯 미국은 언제나 승리해왔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으며 다음 날 아침 AI 연구소 14곳이 멈춰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커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한 채 비서가 들고 온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AI 연구소 14곳 전면 가동 중단.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겠지. 저는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워낙 파장이 컸으니 시스템상 약간의 혼선이 생긴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를 켜자 그 생각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MIT AI 랩 정지, 템퍼드 머신 러닝 센터 정지, 구글 DEPMIND 보스턴 지부 속도 저하 90%. 줄줄이 이어지는 정지 보고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HBM사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한국 배제 선언 직후 삼성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급 중단이라니? 계약이 남아있을 텐데요. 이번 주까지만 유효하답니다. 어제 발표로 이후 계약은 자동 해지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제하면서 정작 계약 조항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잭 파울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제 회의장에서 웃음을 지었던 그 얼굴은 완전히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에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에릭, 큰일이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출하를 2주일 연기했어. 2주일?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HBM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급이 끊기면서 GPU 생산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럴 리가. GPU에 메모리가 없으면 단지 금속 조각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있게 대체 공급처는 확보됐다고 말했던 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불과 하룻밤 만에 그 말이 거짓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이크론은요? 인텔은? 불가능합니다. 기술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HBM사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답니다. 1년이라니 우린 일주일도 없는데. 리처드 앨런이 문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상무부 통계국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가 제 손에 문서를 건넸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HBM사 대체 공급처 없음. 하단에는 미국 상무부 통계국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재고는 얼마나 남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3일. 그 숫자가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3일 후면 미국의 AI가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있었습니다. 골프 일정 때문이었죠. 대신 피터 그린 수석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실수였다는 겁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꽂혔습니다. 아닙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저는 침착한 척 대답했지만 테이블 아래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구소들이 멈췄죠? 일시적 재고 조정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자신에게조차 낯설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제의 선언이 완전한 허세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터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에릭, 대통령께서 직접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이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뿐이겠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제 경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갑게 꽂혔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사라 킴이 다가왔습니다. 에릭, 비공식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빼곡히 떠 있었죠. 테일러 공장 의존도가 58%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AI 칩의 절반 이상이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8%. 미국 땅에 있지만 운영은 한국 기업이 하고 있는 공장. 어제 우리가 배제했던 바로 그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테일러 공장도 멈추나요? 제가 묻자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가동 중이에요. 하지만 본사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조건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500조 원, 기술 이전 대가로 50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00조 원이라니? 미국이 지급하던 금액의 3배잖아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관세도 없고 기술 협력까지 약속했답니다. 그 숫자와 조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두 그 한 장의 표로 드러났습니다. 정오가 되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먼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AI 셧다운 위기? 표면적으로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지만 내용은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MIT 교수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HBM사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뒤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냈습니다. HBM사 재고 3일분 남음. 출처 정부 소식통 확인. 누가 정보를 흘린 걸까요? 백악관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정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각. 단 24시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미국의 승리를 확신했었죠. 책상 위에는 어제 발표했던 AI 독립선언 보도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 의존 종식. 그 문구가 마치 제 자신을 조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 조너선 헤일이었습니다. 에릭 시장이 완전히 패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AI 관련주가 전부 폭락 중이에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5% 하락했습니다. 5%? 수조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없이 미국 AI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조너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HBM사를 어디서 구할 건가요? 마이크론은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미국 AI 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3일도 힘들 겁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위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HBM사 재고 현황 문건 유출. 제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HBM사 레메이아이닝 스타크 72아워즈. 이제 시간이 진짜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72시간. 아니, 이제 남은 시간은 60시간이었습니다.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AI 셧다운, 해시태그 HBM사, 해시태그 AMERICACRISIS 해시태그가 동시에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쏟아냈죠. 무모한 결정, 준비 없는 선언, 스스로 무너진 미국.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녁 6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릭, 지금 이게 도대체 뭐야? 언론이 난리잖아. 일시적 혼란입니다. 대통령님. 곧 정리될 겁니다. 일시적?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내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이 걱정하는 건 AI도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지지율이었죠. 내일까지 해결책을 가져오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공간, 불 꺼진 모니터들이 마치 전쟁터의 잔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각, 같은 장소. 하지만 공기의 냄새조차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 삼성 테일러 공장 가동률 보고서. 수치를 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90%. 평소보다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려면 가동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니.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자 이유가 나왔습니다. 중국 수출 물량 일부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배려일까? 아니면 더 큰 거래를 위한 미끼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유리창 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확신은 불안으로, 자신감은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차라 킴이었습니다. 에릭,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AMD가 내일 중대 발표를 한다네요. 삼성과 함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라고요? 네. 프로젝트 이름은 스타게이트.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 겁니다. 700조. 어제까지만 해도 루머로만 돌던 숫자.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린 아직 모른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한국이 가진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CNN 속보 자막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삼성 AMD 오픈 AI 70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식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우리가 한국을 배제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 이런 거래가 성사됐다고? 전화벨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터 그린. 에릭,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오시오. 대통령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잭 파울러. 이게 사실이면 우린 끝이야. 에릭, 상무부 전체가 패닉이야.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배신이야. 미국 기업들이 우릴 배신했어. 지금 당장 와서 설명하시오.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AI 독립선언 후속 브리핑이었지만 이제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노 코멘트로 일관하세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전 8시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새벽 비행기로 급히 올라온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넥타이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설명하시오, 에릭. 대통령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졌습니다. 어떻게 미국 기업이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어? 우리가 한국을 배제한다고 발표한 지 고작 이틀 만이요. 대통령님, 확인 중입니다. 확인? 이미 CNN, 폭스, 블룸버그까지 떠들고 있어. 세상이 다 아는데 무슨 확인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역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오픈 AI는 미국 AI의 자존심이었고 AMD는 인텔과 함께 미국 반도체 산업의 양대 축이었습니다. 그 둘이 한국과 손을 잡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사라 킴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회의실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테일러 공장 위성 사진입니다. 오늘 새벽 촬영된 겁니다. 화면에는 텍사스 평원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장 단지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플랜트, 미국 땅에 세워진 한국 기술의 심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상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대한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트럭 옆면에는 선명하게 AMD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이미 사전 조율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AMD 트럭이 삼성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건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연결고리를 의미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라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리사 모건의 내부 이메일입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리사 모건 삼성 테일러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MIT 출신의 미국인. 그녀는 지난 10년간 삼성의 AI 메모리 개발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메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HBM사 생산라인 풀가동, 월 90만 장 목표, AMD 전량 공급 확정, 엔비디아 공급 중단.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90만 장. 그건 미국 AI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 중단, 그건 곧 미국 AI의 심장이 멎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너선 헤일이었습니다. 에릭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반면 AMD는 폭등 중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가 움직였습니다. 1000억 달러. AI 시장의 중심이 하루 만에 이동한 겁니다. 조너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63%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최근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거랍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피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라니? 그럼 우리가 AI 독립을 외칠 때 이미 그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탕!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 벽을 울렸습니다. 배신자들이요. 샘 올트먼을 당장 소환하시오. 반역죄로 기소하겠소. 그때 차라 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 그건 이 거래가 단순한 기술 협력이나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결단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는 건가?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2날 만에 우리가 믿었던 AI 독립의 꿈이 완벽히 무너졌다는 사실만이 숨을 막히게 짓눌러 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실무진 선에서 처리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CIA는 뭐 했소? NSA는? 우리가 정보기관에 쏟는 예산이 얼만데 이런 사태를 몰랐단 말이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라 킴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아침에야 보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보 차단이었습니다. CIA도 NSA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에 회의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통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태를 알고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점심 무렵 더 큰 충격이 터졌습니다. 블룸버그 단독 보도.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삼성, 중국 수출 전면 중단 전량 미국 공급으로 전환. 기자는 메리 루이스. 불과 이틀 전 제가 브리핑장에서 HBM사 공급을 묻자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기사는 놀라울 만큼 상세했습니다.
삼성이 중국 측에 보낸 통보문 내용까지 실려 있었죠. 미국 시장 우선 공급 원칙 적용.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실제 공급 대상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AMD와 오픈AI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완전히 배제된 채 민간 기업 간의 거래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테일러 공장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피터 그린이 바로 반대했습니다. 무단 방문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비공식 방문으로 하죠. 시설 시찰 명목이면 됩니다. 미국 땅에 있는 공장인데 우리가 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 테일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서와 영상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4시 조사팀을 꾸리던 중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테일러 공장 생산 데이터.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HBM사 생산량이 지난주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풀가동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3교대, 휴일 근무까지 모두 투입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제가 묻자 기술팀장이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 300명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긴급 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투입됐답니다. 현지 직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마치 기술 지원 부대가 상륙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이제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자주 들린다고도 했죠. 300명. 그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저녁 6시 대통령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에릭,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요? 테일러 공장을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그게 답이요? 대통령이 말을 끊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떠들고 있어. 내 지지율이 5포인트나 떨어졌단 말이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AI 독립 사흘 만에 무너지다. 뉴욕 타임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없는 AI 불가능한 꿈이었다. 심지어 폭스뉴스마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준비 없는 항해의 대가.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일러 공장은 미국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제 접수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지금으로선 그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좋소. 대통령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우린 이미 충분히 망신을 당했소.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 못하겠소. 집무실을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을 바꾼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는 사이 그들은 조용히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 9시 사라 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릭 테일러 공장 내부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진짜 변화의 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입수했습니다. 사라 킴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흐릿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웨이퍼 위에 선명하게 찍힌 삼성 로고와 그 옆에 새겨진 AMD 로고. 두 개의 로고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외면할 수 없겠네요. 미국이 부품국이라 여겼던 삼성은 이제 AI 시대의 주도권을 쥔 공룡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 균열의 중심에 한국의 기업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테일러로 갑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그 이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바로 그 기업이 지금 미국 AI의 운명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7일 오전 5시 테일러로 출발하기 직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릭, 지금 당장 CIA로 오세요. 차라 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국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보셔야 해요.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CIA 아시아 통상국 청사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일한 흔적, 식어버린 커피 향, 그리고 공기를 짓누르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라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에릭.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이 한국에 보낸 세 번째 제안서입니다. 홍콩 정보원이 직접 입수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리처드 앨런이 와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새벽에 CIA에 나타났다는 건 사안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문서 봉투였습니다. 차라가 봉투를 열어 한글 문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기술 동맹 제안서. 읽어보세요. 차라가 번역본을 건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만나면 아시아가 AI의 중심이 된다.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1200조 원 투자, 관세 전면 철폐, 기술 공동 개발, 지적재산권 완전 보호. 1200조 원이라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중국 GDP의 10%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자마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이런 제안을 보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죠. 차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AI 동맹 구상도.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시장과 자본을 제공하는 구조. 거기엔 일본과 대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묶는 거대한 블록. 이게 현실이 된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은 AI 패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차라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AI 메모리 수출 중 34%가 중국향이에요. 그게 70%로 늘어나면 미국은 고립됩니다. 리처드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중국 국무원 내부 회의록입니다. 거기엔 더 노골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수는 우리의 기회다. 한국을 얻는 자가 AI 전쟁에서 승리한다. 기술 냉전의 승부처는 한국이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던 그 순간 중국은 이미 그들을 품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제안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묻자 차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8월, 두 번째는 9월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리처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가 도착한 지금 이건 더 이상 외교가 아닙니다. AI 전쟁의 진짜 개전일이죠. 그 말이 회의실 안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배제한 단 한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차라 킴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보세요. 그녀의 손끝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첫 제안은 500조, 두 번째는 800조 그리고 이번엔 1200조입니다.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매처럼. 그런데 우리는 입찰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모니터 가득히 비쳤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중국이 한국을 1200조에 사려 한다고? 리처드 앨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동맹 제안입니다. 대통령님. 단순한 인수나 거래가 아닙니다. 기술 동맹, 그것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내걸었어요. 대통령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누구라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버린 뒤 그 선택지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게 아니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밀어냈으니까요. 대통령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그들을 공개적으로 배제해놓고 이제 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상무부 긴급회의. 잭 파울러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우리도 관세로 응징해야 합니다. 100%? 아니, 200%라도 올려야죠. 그럼 우리 AI 산업이 먼저 죽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HBM사 재고가 48시간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관세를 올려서 뭐합니까? 잭이 맞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보고만 있으란 겁니까? 협상해야죠. 지금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합니다. 회의는 완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강경파는 응징을 외쳤고 온건파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점심 무렵 중국 CCTV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아시아의 시대. 화면 속 진행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술,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 아시아의 자랑, 그것은 한국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버린 한국을 이제 중국이 품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3시 사라 킴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 동향입니다. 그녀가 파일을 넘기자 세 개의 세력이 드러났습니다. 친미파는 관계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리파는 중국의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중리파는 독자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그 말은 곧 시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7시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에릭, 솔직히 말해보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우린 끝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AI 패권은 끝입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백악관 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가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후회의 말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요? 미국 땅에 있는 한국 기술입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 그건 바로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그 기술, 그 이름, 그 나라에 달려 있었습니다.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자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가시오, 테일러로. 그리고 답을 찾아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다시 잡아야 할 기회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밤 10시 CIA 본부. 사무실로 돌아오니 사라 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한 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릭. 사라가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낸 편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썼어요. 편지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단 4문장이었죠.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미래는 협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국이 버린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도발, 그리고 동시에 자신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도발이에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닫았고 이제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저는 테일러로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을 붙잡을 방법을, 아니면 최소한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을.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수도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AI는 중국에게 뺏긴다. 그 말이 무심코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이제 그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공포였습니다. 중국의 초대장은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은 답장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2025년 10월 8일 오전 6시 텍사스 테일러.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삼성 파운드리 단지. 미국 땅 위에 세워진 한국 기술의 요새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흰색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실리콘 성 같았죠. 저는 잠시 그 위용에 압도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도시 한복판에서 이토록 조용히 자라난 한국의 힘이라니. 정문 앞에서 경비원이 손을 들며 막아섰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경비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긴급 시찰입니다. 그가 잠시 무전을 쳤습니다. 이어지는 교신 속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톤에서 느껴졌습니다. 분명 당황하고 있었죠. 보고 체계가 혼란스러워진 듯 했습니다. 약 10분 후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블레이크 씨. 50대 초반,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제임스 한. 삼성 미국 법인 부사장이자 실리콘밸리에서 20년을 보낸 베테랑 엔지니어.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네요. 시설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공식 요청서가 없는데요. 미국 정부의 요청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단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강력한 에어샤워가 쏟아졌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청정구역. 방진복을 입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완전히 착용하고 나니 마치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여긴 현실의 전장, 그리고 AI 패권의 최전선이었죠.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 안개처럼 이어졌고 수백 대의 장비가 쉼없이 돌아가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유령처럼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이 HBM사 생산 라인입니다. 제임스 한이 말했습니다. 월 90만 장을 생산하죠. 90만 장. 그 숫자가 머릿속을 스치자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웨이퍼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름 30cm의 원반 위에 수백 개의 칩이 새겨져 있었죠. 각 칩마다 선명하게 찍힌 삼성 로고, 그리고 그 옆에 AMD 로고. 그 두 개의 문장이 이 시대의 동맹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AI 서버의 60%가 여기서 생산된 칩을 사용합니다. 제임스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60%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62%.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미국 AI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이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곳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미국 기술 생태계의 심장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리사 모건. MIT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 그리고 업계가 인정하는 HBM 전문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HBM의 여왕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금발을 단정히 묶은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백악관에서 오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야 관심을 갖는군요. 무슨 뜻입니까? 3년 전부터 우리가 뭘 만들고 있었는지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저 부품업체라고만 불렀죠. 그녀의 말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단순한 하청품으로만 여겼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리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실시간 생산 현황이에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동률 97%, 불량률 0.03%,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 기술이죠. 리사가 미소 없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기술, 그 작은 나라의 기술이 이토록 정교하고 압도적이었다니.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 뒤를 돌아보니 조너선 헤일,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서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실사 중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 검토요. 월가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JP모건 보고서의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AI용 DRAM 시장 2027년까지 2배 성장 전망. 그리고 그 아래 문장. 삼성이 그 성장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80%라니 독점 수준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조너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기술이 없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삼성이 빠지면 AI 자체가 멈춥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계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명령어, 엔지니어들이 손끝으로 다루는 미세한 웨이퍼 조각들. 그 광경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이 박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가 한 웨이퍼를 들어 보였습니다. 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그 조각.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작은 칩 하나가 없으면 미국의 AI는 멈춥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챗GPT도 구글 AI도 모든 게 멈춰요.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국의 AI 문명 전체를 지탱하는 심장이라는 것을. 리사가 웨이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력이에요. 종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협력. 우리가 그토록 거부했던 그리고 잊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그 단어가 지금 미국 AI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AMD와 오픈AI의 700조 프로젝트 들으셨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공장이 없으면 스타게이트도 없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건물 하나가 새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증설 라인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면 생산량이 2배가 됩니다. 2배? 그건 곧 미국 AI의 80%가 이곳에 의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를 배제한다고요?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이미 미국의 AI는 한국 기술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말에는 비난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현실의 진단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뜻밖의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와 바비큐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미국인인지 구분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이에요. 리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협력, 그게 우리의 강점이었잖아요. 그녀의 말이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미국의 진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은 걸까요? 오후 3시. 제임스가 저를 별도의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타게이트 전용 라인.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보여드릴 수 없는 곳인데 본사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내 구축 점검 명목으로요.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정숙한 공기 속에서 최신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무언의 긴장감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반 라인보다 훨씬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차세대 HBM용을 개발 중입니다.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HBM용?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HBM사의 5배. 그녀의 답에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AI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5배.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였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벽 한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Manufactured in the U.S. Powered by Korea.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미국에서 만들고 한국이 힘을 불어넣는다. 그 문장은 이 공장의 정체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름으로 생산되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녁 6시. 공장을 나서며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릭 씨, 기억하세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아직 기회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텍사스의 붉은 석양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조너선 헤일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죠? 미국 AI의 진짜 모습을.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심장은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테일러 공장은 미국 AI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한국의 기술로 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테일러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미국 AI를 살려주는 불빛이었죠.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그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오전 2시 백악관 정책실. 테일러에서 돌아온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6잔째. 노트북 화면에는 굵은 제목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서 미국 AI 공급망 실태 및 위험 평가. 지금까지 38페이지를 썼지만 결론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진실을 적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의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도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잠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AI 산업, 나아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보고서였으니까요. 새벽 4시 50분, 결국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면 미국의 AI는 멈춘다. 단 한 문장. 하지만 이보다 더 명확한 진실은 없었습니다. 테일러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생산 라인,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나란히 작업하던 모습, 그리고 리사가 말하던 그 문장 이건 협력이지 종속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 문장 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나열했습니다. 한국 AI 메모리 글로벌 점유율 63%, 미국 내 AI 기업의 72%가 한국산 HBM 사용 중, 테일러 공장 의존도 58%. 그건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프린터가 멈췄습니다. 출력된 문서 48페이지.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의 내용은 미국의 자존심을 짓눌렀습니다. 오전 7시.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받아들이려 할까? 오전 9시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표지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까? 네, 대통령님.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까? 네, 현실입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소. 우리가 며칠 전에 그들을 배제했는데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란 말이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자존심으로는 기계를 돌릴 수 없고 분노로는 AI를 구동할 수 없었으니까요. 리처드 앨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에릭의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못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HBM사 생산 현황을 다룬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공장이 한국 기술로 돌아간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사라 킴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빨간색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러브콜 문건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문서로 향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200조 원. 그의 입에서 숫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 회의록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순간 대통령이 몸을 젖혔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그들이 이제 세상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중국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라 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단숨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끝이다. 피터 그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기 전에 뭘 결정하란 말이오? 협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트럼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 배제한다고 선언했소. 이제 와서 번복하면 체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미국의 AI가 중요합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지만 더는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어 회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정책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출력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48페이지 중 마지막 3페이지. 거기에는 제가 쓴 제언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즉시 복원, 관세 전면 철회, 기술 협력 공식화, 한미 공동연구소 설립, 인력 교류 및 상호 파견 확대. 짧지만 이 5줄이 미국 AI의 생존을 결정지을 열쇠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자존심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은 굴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회의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장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각자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잭 파울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한국에 굴복하는 건 미국의 치욕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제가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건데.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존심으로 AI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군사 AI 시스템도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이어 에너지부 장관도 말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강경파는 미국의 자존심을 외쳤고 현실파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흐름은 명확해졌습니다. 현실파의 목소리가 우세해지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오후 4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릭의 보고서를 받아들이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호협력의 형태로 포장해야 합니다. 체면은 지켜야 하니까.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였으니까요. 그때 사라 킴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 보도입니다.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커다란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 정부, 미국과 대화용의 표명. 회의실 안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한국도 완전히 중국으로 기울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제한 그들이 결국 우리를 구하려 하고 있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드디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브리핑 룸 안의 공기가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마이크 앞에 섰다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립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립이란 고립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AI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산업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입니다. 잠시 멈춘 뒤 그는 시선을 정면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속사포처럼 셔터 소리가 이어졌죠. 대통령이 이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AI 기술 협력을 공식화합니다. 이는 굴복이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 성장입니다. AI 독립 선언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계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메리 루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불과 일주일 전엔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건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통해 더 큰 진실을 배웁니다. 미국은 지금 그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헌신, 그리고 신뢰를. 미국은 그들과 함께 AI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했고 누군가는 감탄한 듯했습니다. 브리핑룸의 조명이 대통령의 파란 넥타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건 분명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블룸버그, NHK,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협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의 반응은? 중국과의 균형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지만 트럼프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신뢰가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는 연단을 내려가며 잠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제 책상 위 보고서 위로 스며들었죠. 그 보고서 협력만이 살 길이다. 그 문장은 이제 선언이 아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앨런이 늦게까지 남아있던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로써 세상이 바뀌었어요, 에릭.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세상.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그 한 단어가 이 긴 싸움의 끝과 새로운 동맹의 시작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워싱턴 D.C. 그날은 미국이 오만을 버리고 한국이 고개를 들었으며 세계가 협력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운 날이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는 동맹과 함께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에 놓인 연설문을 덮었습니다. 즉흥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강점은 고립이 아닙니다. 협력 속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례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조차 잠시 펜을 내려놓고 손뼉을 쳤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의 전환점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브리핑이 끝나자 대통령은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피터 그린이 그를 맞으며 속삭였습니다. 대성공입니다, 대통령님.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나스닥 상승폭이 2.4%, AI 종목은 5% 이상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정직하죠. 진실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니까. 그의 말은 계산된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선 인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브리핑룸을 빠져나오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앨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에릭.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CNN 브레이킹 뉴즈. 미국 한국과 700조 규모 AI 동맹 공식 선언. AI 독립에서 협력으로 노선 전환. BBC 월드. 워싱턴, 서울로 향하다. AI 동맹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재편하다. 아사히 신문. 미얀 AI 공동 프로젝트 가동. 시대는 경쟁에서 공창으로. 한국 KBS.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AI 파트너 역사적 발언. 세상의 헤드라인이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협력만이 미래다. 밤 10시 백악관 정책실. 저는 홀로 불이 꺼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제 책상 위에 보고서를 비췄습니다. 그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국 AI의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세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두 나라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워싱턴의 별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았다. AI의 시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사실 그건 새로운 동맹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아침 햇살이 번져오고 유리병 너머로 푸른 하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보고서나 브리핑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릭 글레이크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의 모든 긴장과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간판들, 사람들의 분주한 걸음, 그 모든 것이 이 도시가 기술이 아닌 생명으로 뛰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라킴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릭, 지금 한국 언론 분위기 아세요? 어떤가요? 역대급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미 AI 동맹이 헤드라인이에요.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환영 쪽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 위로 다리가 이어졌고 그 위를 달리는 차량들처럼 세계의 흐름도 이제는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전 9시 삼성 서초사옥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통역사와 참모들이 함께 있었지만 대화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국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는 협력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죠. 그걸 깨달으신 게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한 나라의 기술을 지탱해온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청와대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자리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기 뒤로 기자단이 배치됐고 양국의 협력 선언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AI 협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국은 함께 미래 산업의 표준을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저는 대표로 서명대에 올라 펜을 들었습니다. 굵고 단단한 글씨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AI 전략적 동맹 미합 중국 앤드 대한민국. 순간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일주일 전 백악관에서 배제라는 단어를 선언하던 그날이 믿기지 않을 만큼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한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흐르고 있었죠. 사라킴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에릭,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은 협약이었지만 내일부터는 신뢰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멀리서 엔서울 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이면에 우리가 오늘 서명한 AI 협력의 미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마지막 문장 위에 붉은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AI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이름으로 완성된다. 저는 천천히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고 그 불빛 사이로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서울. 그날 세계는 배웠습니다. 진짜 AI의 심장은 인간의 신뢰에서 뛴다는 것. 리사의 말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의 발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진짜 협력이 시작된 거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담담한 표정.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릭.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서로를 이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스타게이트 마스터 플랜이라고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프로젝트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700조 원 규모의 AI 공동사업이었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의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신소재, 데이터 네트워크까지 우리가 함께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라. 제가 되뇌었습니다. 그 단어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협력이 아니라 공동주도, 동등한 파트너십의 선언이었죠. 리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테일러에서 시작된 협력은 이제 서울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설계된 칩이 미국에서 양산되고 다시 전 세계 AI 서버로 퍼질 겁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에요. 저는 문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왜 스타게이트입니까? 문을 여는 상징이니까요. 리사가 답했습니다. 국경, 이념, 언어의 벽을 넘는 새로운 문. 회의가 끝날 무렵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한강 위로 번져나가며 유리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이재용 회장이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러주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 신뢰의 복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청와대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이번에는 진심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 진심을 믿겠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시대로 나아갑시다. 기자들이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죠. 저는 잠시 뒤돌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건물의 불빛, 도로를 달리는 차량, 그리고 그 모든 빛의 중심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강 위에 동맹 기술이 만든 신뢰, 신뢰가 만든 미래. 마지막 줄을 쓰고 커서를 멈췄습니다. AI의 시대는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과 함께 시작된다. 그 문장을 입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별과 같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 별은 함께 걷는 길의 빛이었습니다. 리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테일러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냉정한 눈빛도, 서울 본사에서 다시 봤을 때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나요? 네, 내일 아침 비행기입니다. 짧은 일주일이었네요. 하지만 긴 10년을 배운 기분이에요. 그녀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봤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로를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협력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리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협력은 계약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 손의 온기를 오래 느꼈습니다. 이 악수 속에 냉전 시대의 경쟁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신뢰가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 9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 길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한강 위로 비치는 달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에릭,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잘 됐소? 예, 대통령님.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협력을 약속했고 중국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좋소. 세상은 이제 우리 편이오. 트럼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승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배운 사람의 목소리였죠. 대통령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하시오. 이건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게 진짜 동맹이니까. 호텔로 돌아왔을 때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 인천공항에서 처음 마셨던 그 공기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땐 화해의 공기였다면 지금은 공존의 공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지 못한 채 비워둔 종이 한 장.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AI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신뢰의 이름은 한미동맹이다. 펜 끝이 멈추자 창밖에서 새벽을 알리는 첫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다시 세계로 향하는 비행기.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12일 서울. 그날 밤 인류의 AI 역사는 독립에서 협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심장은 조용히 뛰는 서울의 불빛 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오르자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도시가 빛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신뢰의 불빛, 협력의 불빛이었습니다. 기내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단 7일 전만 해도 저는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공존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동맹 기술이 아닌 신뢰의 이야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죠. 기술은 힘이 아니라 신뢰였다. 테일러의 기계음, 서울의 회의실, 그리고 수많은 악수의 온기. 그 모든 순간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달빛이 기체 위에 은빛띠처럼 번졌습니다. 옆자리 창문에 기대 앉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일주일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만에서 겸손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이었죠. 리사의 말처럼 진짜 협력은 계약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말했듯 서로를 존중할 때 그 믿음은 강철보다 단단해집니다. 13시간 후 워싱턴. 새벽에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로운 하루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저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와 존중의 기술,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기술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현재 저희 항공기는 고도 36,000피트 상공을 순항 중입니다. 승무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귀환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점처럼 멀어졌지만 그 점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분발!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일주일이 인류 AI 역사의 방향을 바꿨다. 기술의 중심은 이제 힘이 아니라 신뢰에 있었다. 그 신뢰의 이름은 한국과 미국이었다.